네, 다음은 4장 부적응적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문제, 그 나머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 두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인간관계 미숙형입니다. 미숙한 거는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거. 이제 이런 미숙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대인관계 기술, 사교적인 기술이 이제 결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관계가 좀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형성이 돼서 이제 이 미숙형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숙형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또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해요. 노력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게 나쁜 거죠. 그래서 미숙형의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소외형입니다. 이 소외형은 그 미숙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막 약간 언짢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이게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좀 너무 과하거나 약간 좀 이상하거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언짢거나 이래서 호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불편하거나 귀찮은 존재로 낙인 찍혀가지고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럼 이 소외형의 사람이 타인한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기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주로 뭐 외모나 옷차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청결하지 못한 경우, 지저분하고 옆에 있으면 좀 냄새 나고, 그러면 이제 불쾌감을 줘서 이 사람이랑 뭐 같이 어울리거나 뭐 특히나 뭐 밥을 먹거나 이러긴 더 싫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나 그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좀 자주 해서 무례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막 이 사람이 뭐 예의를 알면서도 결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규범도 알면서도 막 일부러 막 악의를 가지고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자꾸 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좀 부족해요. 이것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내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 얘기 잘 듣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기분 나쁘겠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위기 확 깨버리는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혼자 막 정색을 하거나 이렇게 돼도 이제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끼겠죠. 근데 이 소외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언짢게 하고 불쾌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이 의도를 가지고 막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들도 그거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불쾌감을 주고 뭔가 언짢게 하면 가만히 안 있겠죠. 싸우겠죠. 근데 상대들도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뭣도 지금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따돌리는 거죠. 배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여기 지금 미숙형 이 유형들 부적절한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뭣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미숙형 두 번째는 반목형이에요. 여기 지금 반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목형 같은 경우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항상 다툼과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어디를 가도 항상 뭐 시비가 이제 붙어가지고 싸우고, 큰 목소리 내고, 이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숙형 중에 반목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호감을 주고 이 사람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 좀 되게 막 세서 뭐 이제 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그 상대방의 강한 언행에 이제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투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는 못해서 상대가 그 적이나 경쟁자로 변하는 일도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자기 표현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말을 돌려서 약간 우회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막 독하게 직설적으로 막 독선적인 이런 강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친했고 마음을 막 줘도 막 정말 여과 없이 막 공격적인 얘기를 하면 또 그 친한 만큼 서운함도 많이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 더 막 불쾌감을 줘가지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그 신념과 주장이 강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아서 이제 타인에게 또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적응적인 인간관계 유형은 바로 이제 탐닉형인데요. 탐닉형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요구는 무엇이든 들어줘야 하거나 자신의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강렬하고 굉장히 깊은 인간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목숨도 불사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 굉장히 든든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친구를 다 자기 생명하고 다 직결을 시켜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탐닉형들은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있으면 막 너무 막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되게 불안하고 괴롭고 막 허전하고 결코 참을 수가 없어서 관계에 몰입을 하는 그런 유형들인 거죠. 그래서 탐닉형의 이제 첫 번째 유형에는 의존형이 있어요. 이 의존형은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나약하고 외롭고 여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면에 이제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정에 이제 좀 결핍이 된 사람들. 그리고 타인한테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타인을 좀 과대평가해요. 굉장히 나보다는 굉장히 유능하고 월등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무상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도 스스로 결정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의지하고 믿고 막 우상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는 편이고 그 조언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안하겠죠.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가 있으니 이 사람이 나 떠나면 나 당장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자 자주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탐닉형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지배형인데요. 지배형은 혼자서 허전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아까 이제 그 의존형이랑 똑같아요. 근데 의존형은 혼자 있으면 막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배형은 혼자서 허전함과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거를 주변에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제 존재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지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끄는 매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협업, 뭔가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고, 이럴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형성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약간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자신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면은 막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서 또 이제 그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앞서 설명드린 의존형하고는 사실은 꿍짝이 잘 맞죠.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져 있으면 그 아까 의존형도 지배형도 다 문제인데, 그 의존형과 지배형이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죠. 한쪽은 막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한쪽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 유형 4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부적응적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제 야기될 수 있는 심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4가지의 부적응적인 관계 유형들이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특정한 한 유형만 갖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산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금씩 우리가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이 순탄할 때는 그래도 나름 적응적으로 잘 지내기도 하지만, 무언가 갈등이 이제 그 유발됐을 때에는 어느 한 유형이 크게 약간 이제 작용을 하면 사실은 그 문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대인관계의 갈등의 양상들이 좀 극심해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관계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떨 때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지, 미성숙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인 욕구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관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어야 건강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 욕구와 동기라는 거죠. 너무 이제 뭐 과도하거나 지나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사례 78페이지 보시면 사례 1에 엄마의 사랑을 자꾸 갈구하는, 그래서 과도한 노력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 얘기를 잠깐 이제 살펴보면,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A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양은 엄마한테 막 칭찬을 들으려고 칭찬받을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동생도 돌봐주고 뭐 성적도 잘 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그러던 A양은 자신이 이제껏 해온 행동만으로 엄마가 칭찬하는 빈도가 이제 점점 줄고, 더욱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비현실적인 사고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80점을 맞아도 칭찬하던 엄마가 90점을 받아도 그냥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 A양이 점차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1등 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막 컨닝을 하려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또 불안한 마음에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쳤지만 1등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제 우울해졌겠죠. 그래서 성적표를 조작해서 이제 뭐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결심까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너무 비현실적인 사고. 엄마가 뭐 자식인데 내가 뭐 예쁜 짓 안 하고 뭐 공부 못한다라고 나를 혼낼 수는 있어도 사랑을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근데 얘는 생각을 지금 비현실적인 생각이 굳혀져서 되게 무모한 그런 욕구와 동기가 자꾸 유발이 되니까 뭐 이제 그건 성적표를 조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버린 거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이제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끌기 행동을 하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나. 이게 이제 그 최대의 그 이슈라고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관심을 미리 줘야 돼요, 부모가. 관심 끌게 하는 문제 행동을 유발시켜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끌게 행동하는 것 중에 아프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프면 뭐 바쁜 엄마도 막 관심을 가지고 뭐 돌보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행동으로 이끌어 나가기 전에 부모가 미리 적절한 관심을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이의 행동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심 끄는 행동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그 첫 번째 지침이에요. 자꾸 아프다고 해요. 근데 번번이 꾀병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들은 척 하거나 아예 아니야, 넌 아프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괜히 막 아프다고 할 때 어디가 아픈 건데 엄마가 너무 걱정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 결국 아이의 계획대로 부모가 조정을 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억압도 해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표현도 해야 돼요. 그게 균형을 맞춰져야, 그게 균형에 맞춰져야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막 비현실적으로 그 욕구와 동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사례 1의 아이처럼 막 성적표까지 조작하는 그런 행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비현실적이거나 경직된 그런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만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큰 오산인 거죠. 뭐 성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바로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막 좌절하고 왜 이러지 막 절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간 유연한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철저한 기브앤테이크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 친구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잘해준 만큼 나한테 신경 써주고 뭐 애정을 품게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내가 100을 줬으니까 상대도 나한테 반드시 100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100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유연함이 필요한 거죠. 100을 주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100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가 자기 마음을 주는 거는 나의 기대로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그냥 기껏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깨진 거에 대해서 막 실망하고 혼자 막 화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이 경직되어서 원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결국에는 이제 부적응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게 사고가 굉장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좀 약간 되게 좀 보수적이고 그냥 좀 약간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약간 경직된 사고를 한동안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은 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유연하게 사고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관계 형성할 때. 왜냐면 이게 특히나 사람 마음 같은 게 우리 막 그런 오류들 많이 범하잖아요. 지레짐작하는
생각하는 거. 내 마음만 믿고 뭐 물론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사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형성한 뭐 경험이라든가 뭐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 추정이 100%라고 확신을 해선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그냥 쟤 저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저럴 거야. 이거 완전히 그냥 독단인 거거든요. 사람 마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설사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한들 그 사람이 솔직하게 뭐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 지어서 그냥 지레 혼자 짐작해갖고 더 막 과도하게 나쁜 식으로 생각을 해봤자 결국에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인간관계 기술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죠.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관계 기술 정말 중요하죠.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언어를 사용해서 말과 글을 사용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언어적인 소통의 수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비언어적인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글을 제외한 소통의 방법,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뭐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비언어적인 수단인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친구가 나한테 뭐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는 고마워요. 예, 고마움을 느껴요. 근데 그냥 아무런 뭐 어조의 변화도 없이 그냥 고마워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표정도 그냥 무표정으로. 그럼 친구가 느낄 때 얘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쟤 되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언어적인 수단과 비언어적인 수단을 잘 결합시켜가지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고마워 이게 아니라 목소리도 정말 막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제 고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표정도 그렇게 지어야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진심이 잘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얼굴 표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기술 이런 것도 말이 특히나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계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사회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저희 실제 지도 교수님한테 정말 사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막 표현 잘 못하고 또 교수님 되게 어려우니까 뭐 이제 혼나면 울고 뭐 얘기도 잘 못하고 뭐 고마움 느끼고 감사함 느껴도 어디 그거를 입 밖으로 되게 민망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뭐 예전에 저 수업 받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선생님들 눈에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아동 심리검사 그 수업이었는데 사실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된 거는 정말 지식이 되게 많고 지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는데 그 교수님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도 제가 왜 눈밖에 났냐면 수업을 들었던 뭐 후배나 선배들 같은 경우 제 동기들은 막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도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뭐 교수님 수업 뭐 너무 재밌다 그러고 수업 끝나고도 막 그런 표현들을 막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싫었거든요. 그냥 뭐 수업이 감동적이면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걸 느끼면 나중에 정말 뭐 메일이라도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막 얼굴을 보고 막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민망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교수님한테 한 번도 그런 피드백을 안 드렸던 거예요. 예, 코멘트를 안 줬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싫어하는 게 역력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또 굴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가지고, 제가 뭐 사회생활을 딱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의 대처 능력이 정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가식이 아니라요. 적절하게 내 마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진심도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엔 관계의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장 바꿔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알아봐주지 않고 이러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어머 너 옷 바뀌었네. 새 옷인가 보다. 야 너 옷 예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들도. 그냥 말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주면 그게 가식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관계를 더 우호적이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은 뭐 그 사람하고 어떤 뭐 실리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형성돼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하면 결국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뭐 긍정적인 감정도 물론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뭐 관계를 형성할 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특히나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거를 막 화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약간 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듣기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바로 막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뭐 싸붙이거나 막 소리를 지고 때리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더 큰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너는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지금 기분이 썩히 좋지는 않아. 너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니? 이렇게 이제 차분히 물어보면 상대도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차 싶어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기술이 미숙할수록 결국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자꾸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도 계속 예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각 능력과 판단 능력이 또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국 내가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한 나의 이제 이미지, 자아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생각, 타인상이 이제 결합이 돼서 우리가 결국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이제 자아상이 부정적이거나 타인상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이해가 사실은 좀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우리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을 지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심리 검사를 조금씩 할 거긴 할 거예요. 그 오프 수업을 하진 않아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들을 하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애착에 대한 개념을 지금 알고 계시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에 정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요. 그 어릴 때 형성한 부모하고 형성한 이런 애착의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정 애착이냐 불안정 애착이냐에 따라서 그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애착의 유형, 내 애착의 유형을 그 잘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에 관련된 뭐 지식이 없는 한은. 근데 그런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자신이 형성한 애착의 유형을 막 뒤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뭐 인식이라든가 뭐 반응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나의 애착의 유형이 반영돼서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많은 오해도 하게 되고요.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왜곡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제 그런 지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생각, 감정, 이건 결국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왜곡되거나 편견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죠. 그게 뭐 긍정적이면 별 문제 없지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처들이 저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순수하게만 모든 것들을 막 다 좋게만 보지는 않고 나름대로 상처받은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오해도 하고요. 왜곡도 하게 사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편향된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자신의 분노가 타인에게 투사돼서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자신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이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교재 82페이지에 사례 두 번째 내용 잠깐 보시면 남편과 자주 싸우는 이제 부인 B씨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과 싸움을 할 때마다 딸을 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장난감을 어질러 놓은 채 정리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뭐 이제 뭐 화가 나고 양말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무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더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이를 혼낼 때는 여자애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내면 안 되니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 상황을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자신의 훈육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대학생이 된 이제 C양은 엄마가 아빠와 싸우고 나면 아직도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혼내는 일이 잦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왜냐면 이제 얘도 어리지만 느끼고 판단하는 게 있었겠죠. 엄마가 아빠랑 싸우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항상 이제 나한테 불똥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런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잘못해서 혼을 내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려서 이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성장하고 클수록 내가 뭔가 억울했다라는 기억, 그리고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었다라는 그런 기억, 이제 상처로 이제 그 기억이 남아 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애도 이제 나중에 만약에 뭐 어떤 이제 비슷한 상황 있잖아요. 다른 친구가 되게 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막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이러면 또 바로 이제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가 또 튀어나와서 그게 뭐 약간의 언짢음일 수도 있지만 그 어릴 때 기억이랑 맞물려 갖고 더 크게, 더 과도하게 그 분노를 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게 객관적이고 이제 단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여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감정 상태도 사실은 그 미성숙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발전을 하면 이제 정신심리적인 장애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소하거나 큰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자신의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을 유발하게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불안도도 사람들마다 정도가 틀려요.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예, 저도 약간 뭐 높냐 낮냐 이게 둘 중에 하나로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불안도가 높은 사람으로 저는 스스로도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불안한 감정이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일에도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뭐 관계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상도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면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이제 이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상인 거는 이제 자아에 대한 이미지. 나는 되게 막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항상 다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상이 긍정적인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부정적인 거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되게 막 찌질하고 나는 매력도 없고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자기상이 부정적이면 어디 처음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겠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매력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뻔히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뭐 새로운 사람이랑 관계를 더 형성하고 이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적응적 인간관계. 일단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물리적인 공간에 의거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죠. 뭐 옆에 짝꿍, 같은 반, 같은 학교. 이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지만 대학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동아리도 여러 개 들어서 뭐 다양하게 학교 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그 대학 간에 이제 교류하는 그런 단체들에 내가 소속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중고등학교에 비교하면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이제 폭넓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또 이제 문제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그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이제 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 대학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학 생활에서도 약간 이제 저도 사회성 좀 떨어지고 사교 능력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것도 좀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고 내가 또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동을 좀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은 이제 그 단체에 소속되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요. 뭐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조금 내가 뭐 한두 명만 친구로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그것보다는 더 다수의 사람들이랑 교류하려고 먼저 가서 말 걸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물론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야, 친구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30대가 되면 또 다른 또 이제 연령대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 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20살에 가는 것과 30살에 가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연애를 하더라도 20대 연애랑 40대 연애는 질적으로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 가능한 기회 이거 잘 포착하셔가지고 잘 적응하고 특히나 이제 대학 생활은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여러 관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 기술 일단 1차적으로는 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관계 기술 있죠. 저도 약간 무표정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고 학교 다닐 때 반응 안 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는 오히려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막 고개 막 끄덕거리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웃겼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 그렇게 막 반응해주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답도 좀 해주고 고개도 뭐 끄덕여주고 이런 학생들이 보이면 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니까 더 신이 나서 막 얘기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냥 뚱하게 있는 이제 학생들은 옛날에 저를 보는 거니까 제가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인 거잖아요. 옛날에 저의 모습.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발표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저번 학기 때는 발표를 아예 한 번도 시키지를 않았었는데 또 강의 그 평가를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제기가 돼서 이번 학기는 또 발표도 하면서 좀 활동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고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뭐 성격 자체가 뒤바뀐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터득해갖고 깨닫게 되면서 행동의 수정이 일어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변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제 얘기를 좀 진심으로 잘 받아들여서 저처럼 좀 소극적이고 약간 반응적이지 않고 이런 이제 태도로 일관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학생이라면 그래도 이제 대학
대학 생활에서 뭐 최소한 제 수업 시간만이라도 뭐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금씩 그런 스킬들을 이제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조금 더 적응성 있게 윤택하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오늘 4장에서 했던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교재 85페이지 보시면은 활동 4-1이 있어요. 총 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5번은 이거 토론해야 돼요. 집단 토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문항당 이거는 지금 오늘은 문제가 많으니까 각 문항당 3줄 이상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글자 크기 10일 정도로만 하시고 한글 문서로 그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그동안 그 과제 제출했던 그 게시판에 올리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